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 역사 원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고려 시대를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고려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항상 고려시대 공부할 때는 시기 구분 필요해요. 시기 구분. 자, 쭉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쭉 잘라가지고. 라인을 참 예쁘게 그렸죠. 선생님이 자도 안 됐는데, 그죠? 자, 항상 그 고려시대 그 기준점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딴 그 기준점 언제야? 그렇죠. 1170년 무신정변이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시대를 똑 잘라가지고 고려 초기, 고려 중기, 요 앞에 시기를 우린 고려 전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시기 구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족에 의해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왕건을 필두로 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후에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문벌 귀족이 되더라. 문벌 귀족이 되더라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문벌 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득권들이 너무 많았어. 네, 조상의 음덕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죠? 할아버지 음덕을 받아서, 그래서 공음전이라는 토지도 받고 할아버지 음덕을 받아서 음선을 통해 가지고 시험 보지도 않고 과거 시험 보지도 않고 나갔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런 문벌 귀족 사회를 흔들어냈던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쭈쭈쭈쭈쭈. 자,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자겸의 난. 그죠? 예, 이자겸의 난. 그다음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바로 문벌귀족 사회를 흔들어내더라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문벌귀족들은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땡 끝나게 됩니다. 그죠? 이 무신들의 이 칼에 의해서 결국 문벌귀족 사회는 무너지게 되더라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 무신들, 근데 무신들은 어떤 플랜이 없이 그냥 칼을 들고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막 칼 하면서 막 싸워.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최씨 무신 정권 4대 60여 년간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런 틀을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런 무신 정권을 유지시켜줬던 그런 기구들을 보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최씨 무신 정권 이전에는 바로 무신들의 회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중방이 있겠고, 최씨 무신 정권 특히 최충원 때 만들었던 교정도감이 있겠고, 이 교정도감은 당시 어떤 그 최고 권력 기구,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 그 최충원의 아들 최우에 의해서 만들었던 바로 정방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이 문신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서방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틀거리라면, 그 다음에 어떤 그들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힘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바로 도방이라는 게 있었고, 이건 사병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 삼별초와 같은 그런 조직들이 또 갖춰지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신 정권의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이 무신 정권 집권 시기에 특히 이제 최우가 집권 시기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 무신 정권은 또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또 이게 맞서 저항하였는지, 그 저항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몽골에 의해서 결국은 고려 정부가 이제 항복을 하지요. 그래서 이 몽골에 빌붙어 가지고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권문세족. 그죠? 권문세족이었고, 이들은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가지고 말이죠. 음선 역시 물론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더라. 이런 구세력에 대한 반발, 그 반발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가 이들을 공격해서 결국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다?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더라. 이런 어떤 틀이잖아요. 이게 이제 고려 500년의 어떤 흐름이란 말이야. 가장 중요한 흐름이야. 아주 깔끔하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틀을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고려시대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아주 쉽습니다. 그냥 톡톡톡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500년 공부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을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봉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싸웠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몽골이 침입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몽고, 그러니까 여기다 리을자를 이렇게 빼시고 몽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쓰는 그런 책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몽골이라 그래야지, 몽고라고 하는 거는요, 이 중국인들이 이 몽골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어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몽고라고 하면요, 저쪽 그 몽골 쪽에서 항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요즘도 그런 단어를 써요. 뭐라고 부르죠? 조센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교과서에 썼다. 조센진들이 뭐 저항했다. 이러고 있으면 뭐 난리가 나게 이거 외교 문제가 되는 거야.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몽고가 아니야. 몽골입니다. 몽골.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이 몽골이 침입을 해왔습니다. 자, 몽골 제국의 건국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징기치칸 따라라라라. 옛날에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저희 때 굉장히 많이 불렀었던 그런 노래인데, 아, 징기치칸 대단하죠, 여러분들. 징기치칸.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던져볼게요. 징기치칸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떠올라요? 징기치칸. 세계 대제국. 남자다움. 말 달리자. 뭐 이런 느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 그죠? 말을 타고 막 먼지를 쫙 휘날리면서 말이죠. 쫙 쓸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럼 여러분들, 징기스칸의 이미지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이미지 어때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원숭이. 이런 느낌 딱 얘기하더라고, 친구들이. 원숭이야. 뭐 이런 느낌? 뭐 얼굴 자체가 좀 그렇게 이제 생기기도 했으니까. 침략자.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도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징기스칸의 어떤 이미지를 제가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그 대답들을 많이 해요. 남자다움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모습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징기스칸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 둘 모두 다 우리나라 침략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징기스칸은 이제 이때 우리를 침략할 때는 죽었었죠. 예, 죽었었지만 어쨌건 간에 이 징기스칸의 어떤 그 부대들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침략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사실 징기스칸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우리한테는 침략의 원흉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들 때문에 피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징기스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갈까요?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너무 한쪽으로 경도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은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균형 잡힌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역사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다 본질적으로 우리를 침략했던, 우리한테 피해를 줬던 그런 세력의 수장이었다는 사실. 이런 어떤 그 기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좀 이 역사를 좀 균형 있게 좀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뭐 왠지 모르게 그냥 분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 그것도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 그렇다면 그 분노는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좀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역사를 우리 내가 그랬잖아. 역사를 지금 여러분 저랑 공부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뭐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시험 문제 좋다니까요. 자, 여러분 좋은 점수 맞게 해드린다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저와 가져봤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 좀 그렇게 성장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 바람입니다. 자, 징기스칸 뭐 엄청났죠. 뭐 그냥 이 징기스칸의 부대가 쓸고 지나간 지역은 나만 아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자, 고려와 몽골에 쫓긴, 그러니까 막 확산되니까 이 거란이 결국 쫓겨나오는 거예요. 쫓겨나오니까 거란이 쫓겨서 고려를 공격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거란을 격퇴하면서 이 고려와 몽골이 손을 잡게 되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몽골이 말이죠, 막대한 바로 곡물 내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몽골 사신이 우리나라 고려에 왔다가 몽골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피살돼요. 이거는 좀 컸죠. 피살됐는데 과연 이 피살이 누구에 의해서 피살된 건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건 간에 외교관, 몽골의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피살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온 미국 대사관이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피살됐어. 이거 어떤 일이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이거는. 그죠? 그런 일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몽골이 여러 차례 우리한테 침입, 너희들이 우리 사신을 죽였지라고 하는 빌미로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글쎄요.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이 고려가 과연 몽골 사신을 죽였을까?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 지금 몽골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나라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부러 몽골 사신을 죽여?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뭔데? 고려 외교가 여러분들 엄청난 외교를 합니다. 굉장히 외교를 잘해요. 서희 알잖아요, 여러분들. 거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강동육지 얻어낸 나라 고려예요. 굉장히 그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고려의 외교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 고려가 몽골 사신을 죽여? 얻는 게 뭔데?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는데 못하러 그런 일을 했을까? 글쎄요. 이건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 전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몽골이 바로 고려를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들의 자작극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몰라요. 고려가 죽였을 수도 있고 몽골이 일부러 죽였을 수도 있고. 정황상 과연 고려가 몽골 사신을 죽일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간에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침략을 하는데, 자, 대표적인 침략만 볼게요. 먼저 1차 쭉 밀고 내려오면서 이 몽골이 다루가치를 배치를 합니다. 다루가치는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 있잖아요. 총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루가치를 배치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내정 간섭을 강화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차이는요, 바로 강화도, 천도랍니다. 이때 이제 최후. 당시 그 집권자가 최후입니다. 최씨 무신장관, 최충원의 아들, 이 최후가 이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강화도를 천도해서 강화도를 천도를 해가지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처인성에서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의 항전이 있었습니다. 이 처인성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경기도 용인이에요. 용인. 여러분 용인에 가시면 그 에버랜드가 있는 곳, 에버랜드가 있는 곳이 용인인지 모르더라고요. 에버랜드가 있는 건 아는데 에버랜드가 용인에 있는 건 모르더라고요. 저 에버랜드가 있는 곳이 용이냐? 그곳이 바로 처인성이었다고요. 그 처인성에서 김윤후와 함께, 이 김윤후가 이 처인 부곡민 알죠, 여러분들? 고려 시대 때 왜 내가 특수행정구역 설명드렸잖아. 5도 양계로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5도에는 누굴 파견했다? 안찰사. 양계는 누굴 파견했다? 병마사. 이렇게 이제 파견했는데 지방관이나 파견되지 않은 곳이 있었잖아. 그런 곳은 속군, 속현,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향부곡소. 향부곡은 농업 중심, 소는 수공업 중심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또 왜 이렇게 유해 눈빛이 다 했던 건데. 자, 어쨌건 간에 바로 그 부곡민, 그 처인 부곡민들이
항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이후에도 몽골의 침입이 계속되었으나 끈질기게 항전해왔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게 끝까지 항전했던 이 고려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여기 지금 강화도잖아. 이 강화도로 지금 집권 세력들은 지금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강화도로 이동을 하면 여러분들 이 강화도 요 앞에 있는 이 물길이요 엄청 세요. 그렇게 길 건너는데 그 강을 건너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물살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부로 배를 놓고 건너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배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 아니면 쉽게 강화도로 건너오기가 어려워요. 천혜의 요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주로 말 타는 사람, 말 타는 거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지 배를 이거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강화도 길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까지 항전을 하는 지휘부를 형성을 한 거지. 이런 차원에서는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휘부가 지금 이렇게 강화도에 있다 보니까 이쪽 내륙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몽골의 그 말발굽에 그냥 처참하게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정말 여러분들 20대 태어나지 않는 걸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 당시엔 그 무법지대 아닙니까? 무법지대. 무법천지 아니야. 정부 지금 이미 강화도로 간 상태 아닙니까? 정부가 없는 곳에서 이 몽골의 그 말발굽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심정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냥 와서 그냥 막 노략질과 그냥 겁탈과 그냥 방화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열어놓은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김윤후 이런 처인 부곡민의 항전 이건 내가 볼 때는 조국을 위한 고려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항전 내가 우리 고려를 지켜내리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고려 정부는 떠나버렸고 내가 이곳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싸운 거야. 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를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의 어떤 관점 속에서 고려란 조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고려 김윤후와 이 처인 부곡민들이 결사항전하는 모습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살짝 오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들이 정말 고려를 지켜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정황상 정부가 지금 일단은 보호해주지 않고 이렇게 강화도로 간 상태인데 조국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어떤 애국심, 열정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지금 살아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몽골인들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우리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 속에서 너무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살짝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어떤 그 다른 시각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몽골인들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요 남아있는 건 먼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몽골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황룡사 구춘목사 불태우잖아. 그냥 그들이 지나간 지역은 정말 흔적도 없어요. 싹 불태워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었다. 자, 결국 이제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몽골과 강화를 체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최시영군 몰락하고 강화 체결로 개경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개경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건 있어요. 이게 지금 몇십 년간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몽골이 말이죠. 몽골이 침략을 했는데 그 침략한 왕조를 그대로 냅둔 사례가 없어요. 그냥 몽골이 한번 말발굽이 쓸고 지나가면 그건 몽골이에요. 몽골. 그 세계 대제국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 동쪽에 있는 정말 조그만 나라, 그 원나라가 세웠던 그 원제국에 비하면 고려는 정말 작은 나라 아니야. 근데 그 작은 나라를 자신들의 말발굽 아래
완전히 항복시키지는 못했다는 것. 이건 뭐냐면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왕조를 유지시켰다는 것.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고려의 외교가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들. 그 대원제국 징기스칸의 그 부대 앞에서 고려의 그 깃발을, 그 가늘고 여린 그 깃발을 지켜냈다고 하는 사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 어쨌건 여러분들 국도의 황폐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몽골에 끌려가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문화재 소실. 여러분들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거란족을 물리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경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조대장경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있으면 자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다음에 14세기 외적들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10세기, 11세기는 거란족, 12세기는 여진족, 그리고 13세기는 몽골족, 그리고 14세기는 홍건족과 왜구가 쳐들어온단 말이야. 응? 이게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 거란족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막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그 대장경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처음 초자, 처음으로 조, 만든 대장경이라는 의미에서 초조대장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초조대장경을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싹 불태워버린다고요. 이거를. 불태워버린다고요. 황룡사 구축목대 또 불태우고 초조대장경도 불태우고 다 불태워요. 불태우니까 고려인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대장경이 있다고요. 다시 제조했다라고 해서 제조대장경. 그 제조대장경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시 만든 대장경. 그걸 우리는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초조대장경은 거란족 침입에 때 만들어졌는데 몽골 침입으로 불타버렸고 몽골 침입에 맞서서 다시 만든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대 불탔고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 문화재와 관련된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몽골의 침입을 봤습니다. 자, 그 몽골에 맞서 끝까지 싸운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가 바로 삼별초. 네, 이 삼별초가 끝까지 싸워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몽골이 이 고려 이 쬐까만 나라가 이게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개기니까 아주 몽골한테 스트레스였어요. 아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라고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이 고려의 개경환도 이제 항복하고 이제 개경 돌아간다니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그리고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항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요, 그 대몽 항쟁 유적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항파 두리성이라는 곳인데요. 제주도에 가시면 자연 예쁘죠. 참 그 좋은 곳이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몽 항쟁의 어떤 역사도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있지요. 자, 이게 어쨌건 간에 삼별초의 항쟁이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삼별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부대가 바로 삼별초더라라는 거. 자, 어쨌건 간에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고 몽골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싸웠어요. 김윤후라는 인물도 봤고 또 삼별초 배중손이 이끄는 배중손이에요.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도 봤고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 봤는데 어쨌건 간에 결국은 항복을 했죠. 대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 조건, 고려라는 왕조를 무너뜨리지는 않겠다라는 조건을 받아낸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고려라는 왕조는 지켰는데 원나라의 내정 간섭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후에 원의 내정 간섭, 몽골이 세운 나라 원나라죠. 예, 원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자, 요거 잘 들어보세요. 정동행성이 뭐냐면 정벌한다는 거예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세운 행성이라고 하는 건 관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세운 관청. 그럼 여기서 이 동쪽은 어떤 나라를 얘기하냐면 이건 바로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세운 관청이라는 의미가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몽골은요 고려군과 함께 일본 정벌에 나섭니다. 어우, 엄청났죠. 이 일본으로서는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 대제국을 세웠던 그 원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어쨌건 간에 이 원의 침략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가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엄청난 압박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몽골이 완벽하게 그들을 제압을 못해요. 왜?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이 몽골, 그러니까 여몽연합군이잖아. 고려와 함께 갔으니까 여몽연합군인데 이 여몽연합군인 일본하고 제대로 싸웠다기보다는 태풍하고 싸워가지고 져요. 태풍하고 왜 하필이면 태풍 부대가 태풍 부대에 가서 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태풍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건 신의 바람이다. 이건 신이 우리 일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분 바람이다 라고 해서 신풍이라 그래요. 신풍, 신이 불어준 바람. 그 신풍을 일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미가제라 그래요. 여러분들 왜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 알죠? 가미가제 특공대. 그게 비행기에 폭탄 싣고 그냥 떨어졌던 그 가미가제가 바로 신풍이야, 신풍.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몽연합군을 막아낸 바람, 신풍.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본인들이 정말 이 신풍에 대해서는 월드컵이나 축구 같은 거 볼 때 일본이 이렇게 띠게 두루 나올 때 한자로 신풍 가운데 이제 빨간색 그 태양 딱 그려놓고 신풍 이런 거 아직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냈던 그 태풍에 대한 그 신풍에 대한 가미가제에 대한 어떤 일본인들의 그 열망 같은 게 있어요. 항상 신이 일본을 도와줄 거라는 그 상징이 바로 신풍.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정동행성 딱 관련된 거예요. 정동행성. 정동행성, 신풍, 가미가제 다 연결돼.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군. 네. 자, 그런데 어쩌면 실패했어요. 일본 원전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후에 그럼 정동행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은 거야. 그냥 냅두는 거야. 냅두고 오히려 고려를 내정 간섭하는 그런 기구로 활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려의 왕은요 원의 공주와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마국이라 그래요. 부마국. 부마국. 그래서 이 부마는 사위야, 사위. 이 고려는 몽골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몽골의 사위가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굴욕적이죠. 치욕적이죠. 그죠? 원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굴욕적이고 치욕적으로 보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 그 몽골 원제국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이 주변국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고려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는 왕조가 깃발을 꺾은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황실의 어떤 그 황족들의 회의가 있을 때 고려 왕도 참가합니다. 서열이 있는 거예요. 서열이. 그 원제국의 통치 기구 시스템에 고려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한편의 시각에는 뭐야 원나라의 그 사위국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좀 굴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와 그 대원제국의 통치 시스템에 고려 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본다면 이건 또 엄청난 거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가 원나라의 식민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가 깃발을 꺾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 요 전제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실의 호칭은요, 격하됩니다. 폐하에서 전하.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 시대 때 이렇게 그 사극을 보다가 이 몽골 침입 이전에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거는 틀린 오류예요, 오류. 예. 고려는요 폐하를 썼습니다. 폐하를 썼어요. 굉장히 그 전하보다 한 단계 높은 폐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건 황제가 쓰는 어떤 그런 단어고 황제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이 몽골 이 원나라의 어떤 간섭 이후부터는 전하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 전하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만약에 조선시대 폐하 그러시면 아니죠. 이것도 오류예요. 조선시대는 전하예요. 이렇게 한 단계 떨어진 상태에서 쭉 조선시대에 쓰는 거니까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조와 종을 그냥 왕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선시대는 조와 종은 또 써요. 이런 어떤 그 격하는 분명히 있었어요. 아무래도 항복했으니까 그죠? 격하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토도 많이 잊어버려요. 영토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촬영 이북 지역에 있는 바로 이 쌍성 총관부를 내주고요. 동령부는 평양이에요. 그리고 탐라 총관부는 제주도예요. 이런 걸 다 내주는 거예요. 원이 고려의 영토를 지배하게 되는 영토도 많이 뺏긴 거예요. 인적 물적 수탈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바로 이 공려. 이 몽골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고려 여인과 함께 결혼한다. 고려 여인을 부인으로 갖고 있다는 이건 굉장한 자랑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려, 이 고려 여인들을 달라고 너무너무 요청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혼이 또 많이 상행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끌려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끌려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끌려갔던 그 여인들 중에서 기황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황후.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나라 황실에 황후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고려 여인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 대제국에 황후,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황후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황후. 고려 여인이에요.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와우, 엄청나죠. 그죠? 그 기황후의 친척들, 뭐 기철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고려에서 목에 힘 빡빡 주고 얼마나 권세를 폈겠어요. 이 그림이 또 그려지시죠? 먼 나라를 뒤에 업고 기황후를 뒤에 업고 이 고려에서 얼마나 목에 힘 줬겠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그려지네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원제국, 그 엄청난 원제국의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파워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최고였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최고였다. 최고의 영향력을 고려는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요거는 팩트입니다. 공려 징발, 특산물 징발, 뭐 금은, 배, 인삼들, 은방. 이 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매. 그래서 이 제주도에 매 사육도 하고 막 그래요. 매 징발. 이 고려에서요, 여러분들 몽골풍이 또 유행을 하죠. 아무래도 고려의 원간섭기니까 만두, 뭐 소주, 뭐 이런 것들 다 뭐 여기 뭐 연지곤지 이런 것들도 몽골 쪽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 원에서는요 고려양도 유행합니다. 고려양, 몽골풍 고려양. 고려양은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여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 고려의 어떤 그 문화를 세련된 문화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따라하는 거죠 몽골인들이. 고려양이. 내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중국에 한번 가봤어. 며칠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KBS에서. 야,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중국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완전 촌스러움. 그 중국 인민복 입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면 이거 중국인들이야. 느낌이 딱 와. 대박. 이번에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 가요. 대도시에. 물론 이제 조금 대도시를 벗어나서 좀 시골로 들어가면 여전히 그 옛날의 중국 모습이 있어요. 근데 대도시에 있는 모습은요. 이거 그대로 한국이에요. 저는 일본 촬영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우리랑 살짝 달라요. 느낌이 딱 이렇게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을 이렇게 딱 놔두면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그 모습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 스타일이. 그래서 구분이 딱 돼요. 딱 보면 이거 일본인이네. 일본 여성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스카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화장이 있어요. 하여튼 딱 보면 내가 알아. 그런데 중국인들은요 그대로 한국인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류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말 옷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이건 한류의 영향입니다. 명백히 이건 한류의 영향이에요. 그 중국인들이 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중국의 어떤 그 배우들도 한국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한류의 어떤 그런 거 보니까 참 대단해요. 한국이 참 대단하구나.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이 스타일이라는 것도 서구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막 독자적으로 싹 만든 거 아니잖아 지금. 하지만 우리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중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딱 보면 저는 일본인, 중국인 구분이 돼요. 한국인 그대로의 모습이니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나라에서도 고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100년, 200년 뒤에 아마 역사책에 한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류가 이렇게 역사책에 쓰여질 겁니다. 지금 고려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적, 물적, 스타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배후부터 성장한 세력도 있다고 했잖아요. 권문 세력들. 원의 세력에 기대어 원력을 얻은 친원적 그런 성향들. 정책 기반은요. 여전히 음서예요. 음서는 문벌 귀족 때부터 조상의 음덕. 그죠? 음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거 보지 않고 과정이 나가는 방법. 이건 음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기반은요.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합니다. 정말 산과 산을 경계로 강과 강을 경계로. 와우. 도대체 이 정도의 토지는 얼마나 많은 토지야. 이렇게 대농장을 소유해가지고 백성들 토지를 수탈하면서 토지를 확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이러다 보니까 몰락한 농민을 노비로 삼고요. 국가 조세 수입은 당연히 감소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나라 망하는 상황 속에서 이건 다 늘 있었던 얘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읽어봐. 통과.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원나라에 기대 가지고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자주적이지 못하잖아. 이걸 한번 뒤집어 엎겠다고 등장한 왕이 등장하니 그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여러분들 완전 중요해요. 이 공민왕의 기억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나와요. 고려 전기의 광종, 고려 후기의 공민왕, 고려 시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왕이 이 두 사람이에요. 고려 전기 공민왕, 호족에 대한 개혁 정책으로서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를 시행했던 왕이 바로 이 공민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고려 후기 권문세족, 친원파였던 이 권문세족에 맞서면서 자주적인 어떤 노선을 걸으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공민왕이다라고 하는 사실. 자, 어렵지 않고요. 아까 우리한테 했던 내정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거꾸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원 세력 숙청, 특히 그 기황후의 핏줄, 기철 숙청합니다. 와우, 이거는 여러분들 원나라와 전면전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동행성, 일본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동행성. 여전히 실패했지만 여전히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남아있다 그랬죠? 없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합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천령 이북 지역을 수복하는 거예요. 다시 영토를 가져오는 거예요. 고려의 관제를 또 복구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공민왕이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제 쌍성 총관부 요거 지도 주고 이 지도와 관련된 왕의 행적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권 강화 정책을 단행합니다. 바로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 신돈을 등용해가지고 잘 보세요. 전 토지전이에요. 백성 민자예요. 토지와 백성을 다시 이렇게 다시 줘가지고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위치에 갖다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권문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아가고 불법적으로 양민을 노비로 삼아가지고 자신이 부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이걸 제어를 못하는 거야. 원 딱 등에 업고 말이죠. 야, 나 권문 세력이야, 너 떡 내놔. 이런 식으로 가니까
불법적으로 토지가 빼앗겼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 많이 있었거든. 그들을 다시 원위치로 그렇게 뺏긴 토지를 다시 원주인에 돌리는 그런 기구, 도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임시기구라고 그랬잖아. 그런 전민 변정, 그 토지와 그 백성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그런 임시기구를 신건에 의해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공민왕 때 무엇과 비슷해요? 호족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 양민으로 돌리는 작업, 그걸 어디서 했죠? 노비안건법에서 했잖아. 그 노비안건법과 전민변정도감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그리고 광종의 노비안건법. 와우, 너무너무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 광종의 노비안건법 유사해요. 광종의 노비안건법이나 전민변정도감이나 모두 다 공통적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왕권 강화도 있고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야. 첫 번째 왕권 강화, 두 번째 국가 재정 확보. 이건 서술형으로도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왕권 강화가 있고요.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완전 중요합니다. 국가재정 기반 확보, 왕권 강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광종의 노비안건법, 고려 전기, 고려 후기,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하여튼 불법적으로 노비 다시 원위치로, 불법적으로 토지 다시 원위치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정방을 드디어 폐지합니다. 정방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서 들었지? 정방. 정치와 관련된 방. 인사권과 관련된 곳이잖아 지금. 그죠? 아, 최씨 무신정권 때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바로 정방이었잖아요. 그 정방이 원간섭기도 쭉 이어졌던 거야. 쭉 이어졌던 거야. 이제 그거를 공민왕이 폐지하는 거야. 니네들이 뭔데 인사권 좌지우지에? 왕이 해야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정방을 폐지한 거야. 그리고 권문세족과 지금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권문세족의 빈 자리에 누군가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새로운 지식인들, 그 당시 원에서 소개되었던 그 성리학이라는 것을 수용해서 신진 지식인들이 성장하고 있었거든.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이들을 등용하는 거야. 오호, 이 신진사대부의 등용, 바로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주도 세력이거든요. 바로 이런 신진사대부가 등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민왕의 개혁이에요. 원나라에 맞서가지고 원과 싸우는 모습들, 정동행성의 폐지라든지 쌍성총관부의 수복이라든지 이런 모습도 있고, 그 원의 비일부터 성장했던 권문세족에 대한 저항으로서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라든지 정방의 폐지라든지 신진사대부의 등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두 개의 축, 원에 맞서서 권문세족이 맞서서 이 공민왕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결과. 네, 역시 이 기득권 세력이요 만만치 않아요. 권문세족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공민왕이 이렇게 막 밀고 나오면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왜?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회를 노립니다.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은 신돈을 제거하고요. 공민왕을 죽입니다. 이러면서 개혁은 잠시 중단이 되고 있더라. 자, 하지만 여러분들 공민왕의 개혁에서 여러분들 그 새로운 세력들, 이 신진사대부는요 쑥쑥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어떤 국정농단의 어떤 권문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새로운 나라가 필요해, 새로운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신진사대부 배경. 공민왕의 개혁 추진관이 등용됐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주로 지방 향리, 지방에 있는 향리, 여러분들 기억나요? 향리? 향리 어떤 사람들이야? 지방의 지방관이 다 파견되진 않았어요. 고려시대 때.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의해서 지방관 파견이라는 말은 나와요. 나오지만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속군, 속현, 향부곡소, 이런 지역은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향리가 다스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향리의 자제들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였다는 거. 중소지주 출신이에요.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리학을 개혁사상으로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고려시대를 이렇게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은 호족의 시대, 문벌귀족의 시대, 그죠? 호족들이 고려를 세웠어. 호족들이 고려를 세웠다고. 이때 고려를 세울 때 이 호족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선종과 풍수지리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시대의 어떤 그 골품제도의 어떤 모순점, 골품제도, 신분제도의 어떤 모순점들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좀 열려는 그런 개혁적인 어떤 모습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대 정신을 이들은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출발한 거야. 그런데 그 세대들이 무신들에 의해서 결국 무너집니다. 무신 정권에 의해서 무너져요. 근데 그래서 무신 정권이 들어왔는데 이 무신 정권은 어떤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시대 정신은 없었어. 그냥 힘만 있어. 그냥 칼싸움 해가지고 그냥 정권 잡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랬지. 이게 정권이 잡혀지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 그래서 막 그냥 막 저기 뭐냐 이의방 킥 죽어. 정중부 킥 죽어. 그럼 경제성 킥 죽어. 그리고 이의민 킥 죽어. 그리고 치 죽어.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있다가 몽골한테 침략 받으면서 원간섭기가 왔단 말이죠. 권문세족이 여기 빌부 성장했는데 이 권문세족에 맞서서 성장한 세력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얘기예요. 이 신진사대부는요.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갖고 있어요. 마치 고려 초기의 호족들이 골품제도라는 폐쇄적 신분제도를 깨고 그래도 좀 더 열린 사회로 한번 가보겠다는 선종과 풍수질이 입각했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고려를 열었다면 신진사대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진사대부도 이 권문세족의 어떤 그런 국정농단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비전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비전이 바로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성리학. 성리학,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학문. 이 정통과 명분을 통해서 안정적 사회를 구축해 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이 이제 건국되는 것이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500년이라는 시간을 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직자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신정권처럼 비전 없는 시대로 게임이 그러니까 아주 금방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더 길게, 여러분 어차피 60대, 70대까지는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갈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비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뤄내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무신 정권이 그렇게 금방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칼 갖고 뭔가 어떻게 뭐야? 네가 정권 잡았네. 여기까지 끝난 거야. 이 신진사대부는 여러분들 일단 몸이 가벼워요. 중소지주 출신들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변화가 더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공룡이 왜 멸종됐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몸이 너무 커. 그래서 빠르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권문세족 대농장 갖고 있어. 원난의 빌부터 어마어마한 토지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어. 굳이 내가 왜 변화를 해야 돼? 난 이게 좋은데.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가라앉는다고요. 하지만 이 신진사대부는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어떤 그 시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은 또 출발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무언가 하나의 획을 긋고 여러분의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즉자적으로,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뭐 신진사대부 성리학 시험 잘 나와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이들이 500년이라는 시간을 이끌어가는 그 주도 세력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 이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야. 감동이지? 자,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와의 만남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진짜 시험 문제 푸는 이런 그런 어떤 시간만으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흥 무인 세력들, 바로 그 신진사대부는 힘이 또 필요했던 거야. 이 성리학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은 없어요. 그 힘을 누구한테 가져온다? 바로 이 신흥 무인 세력들. 당시 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한 세력이 있거든. 대표적 인물 누구냐면 바로 최영. 황금보기를 돌같이하라 막 했던 그 인물. 그리고 이성계. 근데 이 최영은요, 권문세족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최영을 신진사대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최영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 거야. 굉장히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최영은 너무 주류 세력이야. 그래서 이 신흥 무인 세력 중에서 이성계를 간택하는 거예요. 이성계는요, 저쪽 변방의 장수야. 아무짝에 뭐 그렇게 권문색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변방의 장수야. 이 친구한테 변방의 장수, 시대의 한번 주인공이 돼보겠습니까? 라고 하면 혹할 수 있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이성계를, 변방의 장수 이성계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 이성계의 칼과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도전, 이 둘이 결합하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뭐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예요. 위화도 회군. 결정적이었죠. 이 위화도 회군 정말 결정적이었죠. 이 최영이 요동정벌을 하라 그래요. 요동 땅을 다시 찾아오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최영이 훨씬 사회력이 높은 사람이니까 최영이 지금 이성한테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성계 가야 될 거 아니야.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성계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싸워서 이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거야. 이성계는 이런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성계가 고민하다가 위화도, 저쪽 그 압록강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군을 합니다. 여러분들 군인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끌고 나갔는데 회군을 한다?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쿠데타예요. 명령 불복 중에 군대를 끌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쿠데타예요. 왜? 명령 불복 중이면 죽음이거든요. 죽어야 돼요. 죽겠냐고요. 이왕 이런 거.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위화도 해군은 쿠데타예요. 이건요. 이제 죽거나 죽으면 이거는 역모예요. 죽으면 역모가 되는 거고 이성계는 역모 혐의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 이기면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 위화도 회군을 이성계가 단행했습니다. 결국은 성공했죠. 최영을 죽이고 왕을 패하고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 건국의 기틀을 잡은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신진사대부 내부에서 분화가 벌어집니다. 어떤 분화가 벌어지냐면 온건파,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 뭐야? 왕실을 바꾸자는 거야? 고려 왕실을 바꿔? 그리고 새로운 왕실, 이것들 봐라. 이거 역모야 역모. 그거 말이 안 되지. 고려 왕실 내에서 개혁하면 되지. 이것들이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못해. 라고 해서 정몽주와 대다수의 신진사대부는 반대. 왜냐면 이 사람들 성리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리학은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신하가 왕을 패한다? 명분에 안 맞는 거예요. 성리학적 명분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자신은 명분에 의해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 명분을 패하고 그냥 정권 교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신진사는 동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급진파 정도전, 정씨들이 참 정도전 같은 세력들은요 새 왕조 수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엎질러진 물 이제 새롭게
출발합시다 라고 하면서 세왕주 수립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성계가 정말 이 안에서 막 고민이 많아요. 이 정몽주 선생, 왜냐면 너무 유명했거든. 그 당시에 정말 그 유학자로서는 정말 한 몸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정몽주가 안 된다는 거야, 이성계한테.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시면 아니 되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민하고 있는 거야. 막, 그래. 또 정몽주 선생이 안 된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성계의 아들 누구예요? 이방원.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해결해 드려야지. 라고 해서 선주께서 팍! 정몽주를 철퇴로 죽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했을까요? 이 새끼가 이게 좀 미쳤나? 정몽주 선생을 죽여! 이런 나쁜 놈! 이성계가 그때부터 이방원을 척지게 됩니다. 이방원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버지를 왕위에 올리는데 내가 정말 한몫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미워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 갈등이 계속해서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자 이렇게 위화도 왜군으로 정적 권력을 장악했어. 위화도 왜군으로 정적 권력을 장악했어. 그 다음엔 또 뭘 했냐면 이제 권문세족들의 이 위화도 왜군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잖아. 그럼 다음은 경제 권력을 또 장악해야 될 거 아니야. 권문이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과전법이야. 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법이라는 얘기죠. 이걸 실시해가지고 이성계 우왕폐위하고요. 급진파 사대부왕 개혁 추진했는데 바로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권문세대 토지 몰수하고 신진사대 경제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고려시대 전시과 있었잖아요. 전시과 똑같은 거야. 전시과 과 지금 뭐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있잖아요. 그 급 지금 급이죠. 과에 따라 가지고 전지와 과에 따라 가지고 시지. 이거는 토지하고 임야,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까지 준 거잖아요. 이 전시과를 지급한 게 고려 아니야. 그죠? 근데 조선은 과전. 과에 따라서 전만 주는 거야. 임야는 안 주는 거야. 전지만 주는 거야. 과에 따라서 이 전지를 주는 것이죠. 이 전지를 뭐예요? 전지가 바로 누구의 토지야? 권문세족들의 그 대농장을 다 몰수해가지고 신진사람에 나눠주는 거야. 그 과에다 나눠주는 거죠. 위화도 왜군을 통해서 권문세족의 정치적 실권을 뺏어왔고 과전법을 통해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뺏어온 거예요. 이제 권문세족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모든 권력을 신진사대부가 정책 권력을 장악하고 신진사대부가 경제 기반을 장악한 거야. 이제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이성계를 앞세워가지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정몽주 등 온건파 세대를 제거하고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고려 멸망, 조선을 드디어 건국하게 되더라. 이게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와우, 대하 드라마지 뭐 대하 드라마. 이건 대하 드라마지. 그 원에 맞서서 싸웠던 공민왕의 개혁. 하지만 그 공민왕의 개혁은 절반의 개혁이었어. 결국 공민왕은 그 칼에 맞고 죽었어. 하지만 그 공민왕의 개혁 과정 속에 성장했던 그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그 신진사대부들이 결국 신흥무인 세력들 이성계와 합작을 하면서 위화도약을 통해 가지고 정책 실권 장악하고 과전법을 실시, 경제 장악하면서 드디어 조선을 건국하는 이 대하 드라마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신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력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어떤 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가 무너지는 모습까지 한번 살펴봤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려의 문화,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